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숨가빴던 외교 슈퍼위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외교 이슈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함께 출렁였는데요. 4,000피 시대에 들어선 국내 증시가 이것들을 발판 삼아서 더 위로 향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빅 이벤트들이 끝나고 비교적 차분해진 11월,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신사이버대 박병호 특임교수 나오셨고요. 또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 IS셋 이지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10월에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4,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그야말로 뜨거운 한 달을 보냈습니다. 이 월별 수익률을 보면 11월이 가장 또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자, 이제 11월입니다. 10월에 이어서 11월은 그러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10월이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11월도 기대를 갖긴 하게 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11월이 더 뜨거웠나요? 대표님? 네, 어떻습니까? 보통 산타랠리가 시작되는 그래요? 네, 되고 통상 이게 6개월 단위로 끊어봤을 때 그러면은 6개월 단위로 그 총 12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집합이 11월 달부터 상승해서 4월에 끝나는 게 제일 높은 성과를 늘 거둬왔습니다. 지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비슷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11월 달부터가 제일 좋고 근데 이번에 좀 다른 거는 통상 그 앞에 9, 10월 달이 좀 안 좋은 우리는 이제 8월부터 시작되긴 하지만 보통 9, 10월 달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이제 9, 10월이 안 좋으니까 네. 그러고 이제 사실은 그걸 딛고 기본적으로 11월부터 가는데 이번에는 9, 10월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뜨거웠잖아요. 뜨거운데 우리는 엄청 뜨거웠죠, 사실은. 우리 많이 뜨거웠고. 예. 한 달에 15%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 오늘 아까 차분하게 11월 시작했다 하셨는데 안 차분한 것 같아요. 오늘도 한 거의 1.8% 이상. 잘못 쓴 거. 차분할 줄 알았는데 안 차분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좀 약간 느낌은 이제 약간 포모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통 이 정도 이렇게 급하게 오르면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게 있는데 적어도 지금 상황은 확실하게 사람들이 좀 마음도 좀 많이 급해졌다. 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앞에 에이펙이라는 상당히 큰 이벤트를 잘 무사히 지났고 결과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오늘 또 시장이 바로 반응을 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 뜨겁지만 저희는 또 차분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1월에 대한 증시를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이벤트적으로 보면 빅 이벤트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마무리가 됐어요. FOMC도 11월엔 없죠? 그럼 이제 11월은 뭔가 이제 시장이 정말로 어느 정도 펀더멘탈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달 아니겠습니까? 이지환 대표님. 그렇죠. 이제 에이펙을 기점으로 해서 정상회담도 마무리가 되었고 미중 갈등도 완화가 됐고 FOMC에서 금리 인하도 했고 그러면 이제 11월 달에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영향이 좀 줄어드는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의 실적이나 펀더멘털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가 좀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11월 달이 성적이 좀 좋았던 것은 연말 장세, 반도체가 대부분 이제 12월 기점으로 해서 수요가 좀 늘어나는 부분하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은 12월 달 배당을 노리고 11월부터 매집해 들어오는 부분이 좀 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개별 종목 이슈가 더 커졌고 AI 모멘텀이 더 확장되면서 이쪽으로 더 매수가 몰려버리는. 그러니까 주가가 섹터별로 종목별로 차별하는 현상이 이제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러면 시장 영향을 배제하고 보면 결국은 실적이 담보되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건 이제 AI 모멘텀을 받는 쪽이 좀 더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여기서 더 차별화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포모 현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11월 달에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예전에 우리가 이제 지수가 급작스럽게 오르면 이게 단기 과열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단기 과열이다라고 경고음이 계속 났는데 지금 계속 가고 있단 말이죠. 코스피 JP모건 추정치는 5,000포인트, 6,000포인트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월에도 이 기조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 젊으신 분들은 기억 안 날지만 80년대 후반기 때 86년, 87년, 88년 이 시기에도 거의 70%, 80%, 90%까지 수익률 지수 상승이 됐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그때는 우리 경제가 삼저호황이라 그래가지고 10% 이상 성장률을 나타내고 그랬죠. 그때는 아마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요. 그때는 주식을 온라인으로 살 수가 없고 이제 그 증권회사 점포에 가야 되는데 가서
건설회사 주식 주세요. 그 어떤 건설회사 사드릴까요? 아무거나 주세요. 이런 식까지 분위기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공부도 하셨고 이제 아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분위기에서 올라가는 게 아닌 이렇게 올해 들어서 우리가 한 70% 이상 올라갔죠. 72%까지 올라갔는데 이 수치는 어메이징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1등이죠, 지금 현재.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까지 다 올라가고 있고요. 심지어는 저기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는 유럽에서도 영국, 뭐 네덜란드도 신고가를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11월 달에는 또 이렇게 깜짝 쇼가 뭐 어닝 쇼크라든가 어닝 스프라이즈도 없는 달입니다. 11월 달은. 그래서 저는 11월 달에도 이렇게까지 올라왔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우상향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너무 오른 것에 대한 경외감도 있기 때문에 좀 상승 기울기는 좀 완만해지지 않을까. 둔화되되 예, 네. 좀 둔화되어 줘야지만 좋겠다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진정되는 게 좋기도 하겠다. 자, 15년 만에 한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뭐 아시겠지만 연일 화제였습니다. 도착한 당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이른바 치맥 회동을 했고요. 그 다음 날엔 또 경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 CEO, 우리 정부와 기업에 GPU 26만 개를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하게 된 배경, 젠슨 황 CEO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Korea has deep technical capabilities, visionary entrepreneurs, and of course, no country in the world is better at industrial capability than Korea. 젠슨 황이 미국에서부터 한국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할 소식이 있다. 이제 이렇게 예고를 굉장히 크게 기대감을 부풀게 하고 짠 하고 나온 게 이제 GPU 26만 개 우선 공급이었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 GPU 없어서 못 사잖아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단숨에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는 세계 3위까지 올라간 거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AI 데이터 센터 전 세계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그 소위 점유율을 보면 미국이 대략 한 2% 거의 절반은 넘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한 17, 8%. 근데 중국은 대부분 자기 내부 고객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 위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미국 혼자 있는데 미국은 미국 기업들 빅테크 대항하기도 사실은 버거운 정도죠. 근데 대략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는 다 올망졸망한데 여기서 사실은 일단 한국에 26만 장 정도 주는 건 대단한 거고요. 우리가 당장 그걸 이렇게 하면 26만 장 감이 안 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한 4만 장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쉽게 우리가 많이 쓰는 오픈AI의 챗 GPT-4 지금은 이제 5 뭐 이렇게 더 넘어갔지만 챗 GPT-4가 GPU 4만 장 가지고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4, 5만 장을 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소위 리딩하고 있는 오픈 AI의 최신 모델을 소위 학습시키고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의 우리가 역량을 총 5개로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분명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또 사실은 근데 하필이면 왜 이맘때 왜 와서 젠슨 황이 줬을까? 거기도 사실 상당히 좀 퀘스천이잖아요, 사실. 팔 때 많은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잘했죠. AI 사실은 국가에서 처음 사는 이슈도 있었고 나머지 기업들하고도 협업이 꼭 필요한 것도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실적 발표, 미국의 빅테크, 빅5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들의 그 주가 성과가 완전히 차별화되면서 엔비디아도 이제는 약간은 한국을 챙겨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HBM이 기업들 상대로 내가 갑이었다면 그 GPU, 엔비디아가 갑이었다면 내년으로 갈수록 갑이 아닐 수도 있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 아마존 그다음에 알파벳은 성과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한 8, 9%. 근데 반면에 성과는 좋았지만 캐펙스와 AI 투자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박살난 데가 대표적으로 메타.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안 좋았습니다. 네. 네 기업 다 AI 투자는 내년에 대폭적으로 다 많이 늘리는 데인데 같은 AI 투자를 늘리는데
주가 성과는 완전히 차별화가 났거든요. 가장 큰 이유를 저는 거기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첫 번째로는 메타는 이제 자기 수요 위주로만 일단 과도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서 혹시 이 수요가 둔화되면은 이걸 과잉되면 어디다 팔 데가 없다는 이제 문제점도 있는데 더 큰 거는 아마존과 알파벳은 내 수요도 자체 수요도 있지만 외부에다도 팔고 그건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자체 칩을 개발해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체 AI 칩을. 그러면서 포인트들이 뭐냐면 거기서 비용 효율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엔비디아 GPU가 꼭 옛날처럼 이 두 기업 안에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빅클라이언트들이 서서히 이제 독립해 나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는 오히려 경쟁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마존과 알파벳이. 네.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도 생각이 좀 막 바뀌겠죠, 생각이. 그러면 이들한테는 필요한 게 HBM은 또 필요해요. 왜냐하면 GPU는 내가 만들었지만 거기다 HBM 붙여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가불관계가 이제는 내년으로 가고 이들의 비즈니스가 좀 더 커지면 아마존과 알파벳의 자체 칩 관련된 분야의 비즈니스가 커지면 HBM은 또 다른 고객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단돌이 하러 온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한국에 주는 일방적 선물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엔비디아도 필요하니까. 그렇죠. 빅테크가 빠져나가는 그 빈자리를 무언가로 채워야 되고 계속해서 구속력 있는 어떤 생태계를 엔비디아 중심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한국에 손을 내민 이유로 또 봐야 된다. 이재한 대표님 계속 들을까요? 저도 이제 비슷한 시각인데 특히 이제 우리가 7월달, 8월달에 AI 거품론이 나오면서 굉장히 위기점이 왔는데 이게 9월달 넘어오면서 AI 확장론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이게 분위기가 바뀌었죠. 특히 7월, 8월 이후에 AI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이전에도 늘어났지만 7월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AI 확장론이 나왔는데 AI 확장론이 나오면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은 것은 물론 이제 확장론에 관련되어 있는 부품이나 장비들도 있지만 AMD, 브로드컴, 중국으로 보면 알리바바, 하웨이 이제는 GPU, AI 칩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물론 점유율은 전부 다 한 자리 숫자 초반대에 아직까지는 보잘것 없지만 이제는 이런 GPU 생산한 그 처가 늘어났고 이때 이제 9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나왔던 미국의 레포트들이 좀 의아의 방향을 일으켰죠. 뭐냐면 GPU보다 HBM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GPU는 이제 누구나 생산할 수 있지만 과연 거기에 붙을 수 있는 HBM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논의 나오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9월 달 이후 빅테크 기업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미묘한 기류의 변화가 SK 하이닉스가 HBM4 관련해서 엔비디아에 공급을 확정 기여라는 말을 하면서 가격을 70% 인상해달라는 얘기를 그때 공개적으로 했었죠. 그러면서 HBM이 뭔가 어떻게 보면 GPU 칩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공급처가 다변화되고 늘어나면서 오히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부분이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 3사 모두 집중이 되면서 지금은 아마 젠슨 왕이 이런 부분에서 한국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생각을 할 거고 HBM 공급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GPU를 우리한테 26만 장을 줬지만 역으로 얘기해서 HBM에 그 상응하는 HBM을 우리한테 그만큼 공급을 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주고받기식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런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전반적인 협력안을 보면 GPU 26만 장 우선 공급한다는 것도 있고 각 기업들과 맺은 협력안들을 보면 또 되게 다양해요. 엔비디아 플랫폼을 활용한 뭐 공동 개발 이런 것도 담겨 있고 양자 컴퓨팅, 뭐 자율주행부터 반도체 공정의 혁신까지 되게 광범위하게 이번에 한국 기업들과 손을 잡았더라고요. 교수님. 예, 저도 두 분 대표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데 사실은 이제 블랙웰 그 GPU가 뭐 풍기 현상이 있습니다. 공급자 시장입니다, 분명히. 그렇긴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우리 그 한국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좀 우습게 소리로 얘기하면은 왜 그 남녀간에 생일 선물 준비 못했을 때 그 여자가 자기 이마에다가 리본을 달고 자기가 선물이다 하는 것처럼 네.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깜짝 선물이라 그래서 뭐 GPU 공급 외에도 저 같으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이제 자기들이 HBM을 마이크론으로부터 수입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자라티는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AMD가 했던 것처럼 뭐 지분 상호 교환을 한다든지 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분을 좀 사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들을 살짝 기대해봤습니다. 이제 네. 그런 거는 빠져 있어서 조금은 좀 약간 실망이긴 하지만 뭐 사실은 그래도 뭐 이게 선물은 선물인 거죠.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선물이 아닌 건 아니니까. 네. 공짜로 주는 게 아니죠. 저희가 명확히 26만 장을 저희가 사는 건데 네, 우선적으로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우선적으로 한국과 한국 기업들에게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일단 뭐 GPU에 지금 막강한 영향력을 생각하면 그것 자체도 뭐 선물이다라는 해석인 거고 하나 이제 짚어봐야 될 거는 우리가 이에 앞서서 한미 관세 협상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타결이 됐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또 조금 이상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전히 좀 찜찜해요. 물론 이것도 이제 아니라고 우리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은 하고 있지만 반도체 관세의 경우에는 대만과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게 합의하기로 했다는 게 우리 정부의 발표였습니다. 그 다음날 발표는 또 조금 결이 달랐고요. 이거 괜찮을까요, 대표님? 기본적으로 맺은 어쨌든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장은 트럼프니 물론 나중에 뭔가 수틀리면 또 바꿀 수야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엄청난 뭐랄까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이걸 가서 그 국내적인 정치에 좀 엄청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흠집을 내려고 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지금 대만하고는 아직 협상이 완전히 타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아마 나오는 거 봐가면서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우리가 앞에 논의한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을이 아니라 HBM 생산력이 있으면 갑이 될 수도 있다라는 논의를 우리가 같이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국은 확실합니다. 중국하고도 지금 하다가 지금 갑을 관계가 한 몇 개월 합을 겨뤄보니까 안 되는 것 같으면 한 발 딱 물러서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미중이 소위 관세 협상 타결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본인들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은 안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미국은 AI 투자를 빼고 나면은 사실은 상당히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모든 것이 HBM하고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을 그러니까 소위 러트닉이 이것을 엄청난 또 무기화해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매우 낮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 판도가 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최악의 상황 우리도 염두에 둬야 되니까 혹시나 15%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지금 일본이나 유럽연합에 비해서 불리한 반도체 관세가 적용이 된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까?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고 가는 우리 코스피인데 이게 이제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단계 충격은 있겠지만 앞서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에 좀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AI 경쟁,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의 모든 지표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GDP 기여도에서 미국은 우리가 소비의 국가라고 알고 있었는데 AI에 관련된 산업이 이 소비의 국가 GDP 기여도에서 넘어서서 1위로 올라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AI라는 이 산업이 단순하게 하나의 산업이나 섹터가 아니라 차후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공장을 미국 내에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에서 가장 강하게 압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나 대만을 그러면 압박할 수 있냐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보여주기식. 그럼 만약에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관세를 얼마를 부과하겠다라는 식의 쇼잉은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제 부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고 실제 또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반도체 업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저도 반도체 분야에서는 크게 트러블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공장을 안 주면 이만큼 관세를 부과할 거야라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히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뭐 며칠 정도의 충격은 있을 수 있다. 다만 그 이상의 의미보다는 네. 오히려 중국과의 경쟁에서 더 크게 품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시작부터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자, 그러면서도 뼈 있는 농담도 주고받았죠. 그 모습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우리 시진핑 주석님과 우리 지도부 일원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是韩国的产品，这个曲面是韩国的产品。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입니다. 샤오미.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 这个通信保安怎么样啊？非常好。看看有没有后门。 네,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저 농담할 때 살짝 이게 민감한 이슈를 건드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아주 유쾌하게 잘 또 시진핑 주석이 받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시 주석이 11년 만에 이제 우리나라를 찾은 거죠. 지금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정상화가 천명이 됐습니다.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게 예를 들면 한알령 같은 거잖아요. 한알령이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징후들을 보면 한알령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말이죠. 풀릴 거라고 보십니까? 좀 우리 실망스럽게도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한령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급격하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중국의 그 어떤 관료들이나 중국 산업의 속성을 보면 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강하게 한한령이 없다,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절대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않은 이상은 저절로 이렇게 없어지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중국 당국의 공식 입장 한알령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그렇게 말하자면 공식 실제 입장이어서. 실제 이제 게임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우리 저기 그 여행 관련된 업체에서는 다 한한령이 있다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어떤 감성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다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큰 기대를 하기 힘들지만 그 대신에 이제 실버 산업에서 협조가 있다고 해서 자기들도 필요하니까 뭐 제약 바이오 쪽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올해 한중 협상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제일 잘한 거는 그 한중 통화 수합한 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 달러를 벗어나서 일본하고도 하고 중국하고도 이렇게 해서 통화 수합을 하는 거는 향후에 우리 이제 환율 안정에 대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거 하나 정도는 잘한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뭐 사실 외교적인 레토릭과 수사적인 그런 그 표현들이지 그다지 그렇게 인상적인 건 별로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 풀리고 협력 관계가 발전하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송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장면이 되게 조마조마했었는데 네. 의외로 쉽게 잘 넘어갔다는 것이 참 다행이었던 것 같고요. 또 어제 박진영 그 의장? 박진영 PD, 그렇죠. 아니, 예, 이제 예. 그 국가직을 맡았으니까. 네네. 예, 그 장관급 만났죠. 대우였죠. 네, 근데 신 어쨌든 주석과 만났죠. 얘기를 하면서 뭐 그 베이징에서의 그러한 그 콘서트 얘기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 걸 봐서는 네. 아마도 이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또 공식적이지 않게 한한령을 해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좀 보고 있고요. 그게 또 중국 입장에서는 또 제일 쉽게 한국에 뭔가 선물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원래는 불과 2021년까지만 해도 2022년까지도 그랬겠네요. 본까지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에서 지금 3년간 지금 무역 적자로 완전히 돌아서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해결돼야만 그것이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내년으로 갈수록 이 전 세계 수출 물동량이 좀 약화될 것에 대한 우려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측면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풀려야 될 텐데 그 앞에 전초적으로 지금 한학령의 효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중국 방한 중국인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사실은 중국 내에서의 그런 콘서트나 또 내지는 우리나라의 미디어 콘텐츠들을 얼마나 이제 본격적으로 수입해 가느냐 뭐 이런 것의 허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종의 신호들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거는 정부가 하기보다는 지역 방송국이나 뭐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좀 시간을 두고 볼 필요는 있겠지만 저는 이전보다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 교류, 물론 뭐 문화 콘텐츠에 대한 교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70조 원 규모의 통화 수합도 한국과 중국이 체결을 했고 장기적 과제로 계속 논의가 됐었던 한중 FTA도 협상을 재개하자 이런 방침도 밝혔단 말이죠.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가 조금 더 친밀해지고 이전에 좀 닫혀 있었던 게 열리고 하는 이런 물꼬들이 좀 트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쁘지는 않았다. 다만 이제 우리가 사실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 공을 많이 들였고 특히 이제 중간에 핵 잠수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인내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 우리 정부가 상당히 많이 화답을 하려고 했다. 다만 이제 원하는 결과를 다 얻어낼 수 있냐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싶고 오늘 이제 주가도 하나는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종목들이 좀 중간에 조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관계 개선이 좋아질 거라고 보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급격하게 한 번에 풀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 시진핑 주석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하는데 시진핑 주석의 얼굴 인상을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라는 부분이 이제 이번에도 사실 얼굴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웃는 것과 빈도수와 이런 부분들이 결과를 말해준다라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네. 나쁘진 않았지만 기대치는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고 저도 가장 큰 성과는 결국은 이제 한중 수업 체결이 가장 크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위안화가 최근에 이란이나 뭐 러시아를 비롯해서 원유나 원자재 시장에서 현물 결제에서 위안화가 지금은 어쨌든 통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서방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어쨌든 기축 통화의 일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통화로 지금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미중 정상회담도 있었고. 아까 표정 말씀하셨으니까 시진핑 주석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할 때 표정 계속 안 좋았는데 뭐 결과만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풀리는 그리고 양측이 합의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로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향해서 했었던 해상 물류와 관련된 제재를 풀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대되는 거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이 중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었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이 풀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중 관계가 다시 정상화로 가느냐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신호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큰 그림으로 보면 분명히 그 하나 정도 이렇게 좋아지는 것도 좋아지는 어떤 그 트리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중국이란 그 나라 또 중국의 어떤 경제 정책 같은 것들은 그렇게 쉽게 이렇게 빨리 바뀌지는 않습니다. 나라가 커서 그런지 이렇게 획획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지는 것도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너무 이렇게 서두르는 거고 네. 또 그렇다고 너무 또 이렇게 뭐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중국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중국도 네. 또 미국에 우리가 너무 붙는 거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된 어떤 그런 어떤 상대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실리를 얻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차원이지 그렇다고 중국이 뭐 스물보따리를 한꺼번에 다 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합의가 있었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예상했던 건 외환 시장의 큰 부담 요인이 일단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좀 이제 진정되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 그 이후에도 잘 안 떨어져요, 원달러 환율이. 왜 그런 거죠, 송 대표님?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연준을 보면 연준이 의외로 약간 매파적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12월 달 원래 금리 인하까지 쭉 또 내년까지 쭉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네. 그러면서 미국 금리가 생각보다는 좀 강합니다. 지금 상황 자체는. 원래 미국 금리가 좀 내려가줘야 달러 약세가 다시 나타날 텐데 우리는 요즘에 최근에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워낙 강세 톤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은 마련돼 있는데 일단 미국이 사실은 내려온 속도가 둔화됐다는 게 첫 번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변국에서 서로 상대방 국가의 통화를 가지고 통화 해지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 한 달, 두 달은 우리가 어느 나라하고 가장 같이 움직이냐면 엔화하고 같이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최근 한 달 동안 엔화가 약세가 엄청 두드러져요.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가 들어오고 원래는 이번에 BOJ가 금리 인상할 거라 생각했는데 멈췄잖아요. 동결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엔화 약세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 턴이면 강세로 좀 돌아섰어야 될 타이밍에 엔화가 어찌 보면 우리가 발목을 좀 잡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엔화가? 네. 엔화가 보시면 최근 들어서 지금 좀 특히 일주일을 놓고 보시면 엔화 약세가 바로바로 보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엔화의 강세를 원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베센트가 가서 엄청 압박했죠. 그랬죠. BOJ도 사실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훨씬 더 열려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유일하게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가 중간에 어찌 보면 그걸 붙잡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본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마도 결국은 오히려
엔화 강세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의 우리의 원화 생각보다 약세 흐름이 지속되는 것 자체에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 때문에라도 혹시 엔화를 금리 인상을 멈췄던 걸 뭐 해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면 엔화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는 사실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를 걱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 환율 체계 말이죠. 아마 이제 그 일본의 신내각이 들어섰고 어쨌든 아베노믹스의 이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 정책을 표방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것은 엔저 현상에 의해서 수출을 장려하고 소비를 진작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흐를 것이다를 그게 아베노믹스죠.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미국이 경계를 한 거죠. 그래서 엔저 현상을 가는 것에 대해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제동을 좀 걸었고 사실 이제 아베노믹스에 나왔던 그 시기에 본다면 엔저 현상을 조장했던 부분은 결국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거기에 정책을 지원했던 중앙은행 총재였던 구로다 총재가 퇴임을 앞두고 직전에 후회한다는 발언을 했었죠.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를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엔저 현상을 갖던 것을 굉장히 후회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상황이 다시 온다라고 하면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일본의 중앙은행이 예전처럼 아베노믹스에 맞춰서 엔저 현상을 그렇게 급격하게 조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려했던 엔저 현상이 아주 강하게 나오지는 않을 건데 지난번에 이제 일본이 그 기습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던 시기에 엔캐리 자금의 단기 청산이 일어나면서 시장이 한번 큰 혼란에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 자금의 이동은 없었지만 단기 엔캐리 자금이 청산되는 과정을 보면 시장의 충격은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좀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교수님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 수준은 높죠? 높은 편이죠. 예. 좀 떨어질 필요성이 있겠죠? 자이든 타이든 말이죠. 그럼요. 이제 사실은 이제 떨어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돼야지만 사실은 우리 환율은 변동성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변동성이 있다. 줄어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이제 그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사실은 상당히 많은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이번에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대미 협상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좋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떨어져 줘야 되는데 그 FOMC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12월 달에 추가 금리 인하는 확정된 게 아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올라갔는데 좀 이제 다른 악재가 없다 그러면 1,400원대로 다시 좀 안정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다시 또 정책 모멘텀에 시장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있고요.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또 어떤 식으로 설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시장이 기대하는 바가 뭐라고 봐야 되죠, 대표님? 기본적으로는 분리과세 자체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분리과세 첫 번째 분리과세고 최대 주주하고 그다음에 기존 저희 분리과세하는 최저 세율하고요. 그 격차를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최대 주주는 원래 35%잖아요. 지금. 네. 근데 지금 일반은 25%니까 그걸 두 개 25%로 맞춰주면서 최대 주주가 거기에서 소위 역차별을 받지 않아서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면 그랬을 때 배당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배당 그 소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가 이제 지금 두 번째 언급하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약간의 그 뭐랄까요? 이거는 소위 앞서 봤던 거에 좀 반대되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소위 넘을 수 있는 그 높이를 기준점을 너무 낮춰놔 버리면 소위 배당을 좀 덜하고도 많이 하지 않고도 충분히 내가 이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면 굳이 내가 배당 많이 해도 할 필요가 있어라고 오너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너 CEO들이.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목표 자체는 최대 주주가 배당을 많이 하게끔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배당 성향 자체의 그 소위 기준점을 너무 낮춰버리면 그러면 시작 자체가 너무 낮으면 배당 전체를 높이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 두 번째 너무 낮추는 것은 또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속도는 천천히 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소위 최대 주주의 최고 세율을 낮춰주는 거는 동의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소위 배당 성향 절대 기준을 낮춰서 너무 많은 저변을 확대하는 것 자체가 꼭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은 좀 높이면서
그래서 소위 높은 목표를 줘야만 소위 기업들도 배당 성향을 꾸준히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분해서 보죠. 배당 성향과 배당 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최고 세율을 지금 최초 제시됐던 안은 35%인데 이걸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25%까지 낮춰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분리과세 적용 대상은 배당 성향이 기준인데 요거를 35에서 40% 이상 기업에게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두 조합이 이제 어떻게 최적의 안을 찾느냐 이 과정인 거잖아요. 계속 의견 듣겠습니다. 이건 교수님께 다음으로 의견 여쭙겠습니다. 예, 배당 최고 세율을 이렇게 배당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25%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투자자들이 다 바라고 있고 또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배당 성량을 35%에서 40% 이상 돼야지만 이 최고 세율을 적용해 준다는 안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생각은 뭐냐면 배당을 많이 해라. 그러면 이렇게 혜택을 줄게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배당을 높이고자 하는 그 의중은 알겠는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큰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왜요? 뭐가 있냐면 네. 이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기업이 사실은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재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네. 이 원래 에쿼티 코스트보다 낮을 때는 배당을 하고 이게 재투자 수익률이 기대가 더 높으면 사실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배당을 다 해야 된다는 건 뭐 망고지선의 어떤 그런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그 기준이 예를 배당 성향 기준으로 보면 35에서 40이 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심지어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35%, 40%를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 지금 한창 뜨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해당이 안 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해당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기에 있는 기술 투자에 R&D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기업들은 다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이 돈을 잉여금으로 쌓아놓고 있는 경우에는 쌓아놓고 배당을 안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혜택을 안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이 무조건 배당 성장만 볼 게 아니라 이 투자 실제로 이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R&D 투자라든지 이런 투자를 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배당 성장만큼 인정을 해주고 이 배당 최고 세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 빠져 있고 오로지 배당 성장 한 개 수치만 가지고 보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좋은 일에 돈을 쓰고 없는 돈을 갖고도 제가 우리 투자자들에 대해서 많은 배당을 했는데 네. 혜택을 못 본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배당 성향이라는 게 예를 들면 순이익의 얼마가 배당을 했을 때 그걸 배당 성향 몇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100억 원이면 내가 배당으로 30억 원을 했다. 그러면 이제 배당 성향이 30%인 거죠. 물론 단순 계산이긴 하지만. 그 기준이 35에서 40 정도 사이가 이게 과연 맞냐 적냐 향후 재투자에 대한 부분까지 봤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현 대표님. 방금 이제 교수님이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묘한 진짜 그 접점을 찾는다. 그러니까 이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당을 좀 많이 줘야 돼. 많이 줘야 되는데 배당 성향 40%에 또 나오는 이제 두 번째 그 보완되는 안이 배당 성향 25%라도 직전 한 3개년도 정도보다 한 5% 정도 배당을 더 주면 여기까지 포함하겠다라는 안이 이제 첫 번째 안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배당 성향 40% 하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뭐 현대차 대기업 대부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대기업이 포함 안 되는데 이게 통용되는 게 맞냐라는 부분이 이제 나오면 대기업들을 포함을 시키면서 그러면 수치를 좀 낮춰야 되는데 그러면 또 배당 성향에 대해서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취지가 맞지 않으니까 또 이것도 결국 불합리하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 수치를 어느 정도 맞냐. 지금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아니 그 민주당 내에서도 대여섯 개의 안이 계속해서 첨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냐 해서 최근에 나온 안이 이제 한 30%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대기업들이 우리가 그 얘기하는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일부 대기업들이 대부분 포함이 좀 될 수 있다. 라는 이제 안이 절충안이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하기는 30% 내외 정도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이게 뭐 절묘한 안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이론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결국은 배당 성향 자체를 늘려야 된다라는 압박에 대기업을 포함하는 정도에서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한 30% 내외 정도가 아마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좀 그래도 배당 성향이 높아지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일단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내가 배당을 보고 투자했는지
아니면 다른 걸 보고 투자한다에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배당에 대한 기대가 원래 너무 낮았잖아요. 왜냐면 배당 안 하니까요. 예, 안 하니까 아예 이제 낮았잖아요. 근데 이제 정상제 선진국 수준을 가자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ROE가 낮고 그래서 PBR이 낮았던 그 원인까지 가서 지금 그래서 배당 성향을 높이자는 쪽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지금 배당 성향이 평균적으로 지난 10년간 한 25%, 6%밖에 안 돼요. 미국은 자사주까지 합치면 50%가 넘어가고요. 중국도 35%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일본도 그 낮다는 일본도 35%, 36%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우리가 절대적으로 낮아요. 이거를 지금 아까 우리가 예측한 그 레인지 안까지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첫 번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투자를 더 해야 된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배당 안 해도 뭐라 안 합니다. 대신 주가 가잖아요. 캐피탈 게인으로 캐피탈 게인으로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팔아서 얻나 이건 지배주자와 똑같습니다. 팔아서 얻나 배당으로 꾸준히 받아서 얻나 똑같은데 투자 확장기에는 아무도 배당하란 말 안 합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의 배당까지 요구한다. 이건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회사들이 설사 이번 그 혜택을 못 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나머지 주주들이 막 뭐라고 할 거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너무 이것을 인류화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전제는 우리의 낮은 PBR, 낮은 ROE를 끌어올릴 수 있는 높은 목표점을 첫 스타트를 너무 낮게 잡을 필요는 없고 적어도 우리 주변국들 수준까지는 끌어올리고 천천히 미국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기업들은 그 상황에서 유동성 있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로 화답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남이 자사주 소각을 해도 되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섞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느 것이 정확한 맞는 답이다라고 보다는 오히려 이거는 정책의 목표의 소위 현실화, 뭐 또는 그것의 취지의 소위 달성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다시 또 이야기가 도는 게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이제 원래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러면 지금 이제 폐지가 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로 나오고 있어요. 금투세가 만약에 다시 부활한다라는 논의가 되면 글쎄요, 뭐 지금 주식시장에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다가 폐지한 게 작년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죠. 예. 네. 근데 그걸 이제 사실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하고 이 금투세 폐지가 유일하게 지금 여당이 야당 시절에 동의했던 유일한 안건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좋아졌으니까 다시 도입해야 된다 논의하는 거는 정말 좀 한심한 얘기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 이 지수 상승은 그렇게 많이 됐지만 사실은 소외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코스닥 투자하신 분들이라든지 개별 종목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은 지금 거의 소외돼 있고 거의 보면 이게 50% 넘는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제 주위에서 보면 이번에 지수 상승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시장이 좋아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개별 종목이라든가 다른 테마로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걸 기대하는 사람 투자자들에게 지금 금투세 도입을 해야 된다. 시장이 좋아졌으니까 이 얘기는 정말 좀 너무 그런 참 한심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 세수가 걱정되면은 다른 세금들을 좀 올려도 괜찮다는 생각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지금 이제 15bp까지 낮추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거를 뭐 한 18bp까지도 다시 이제 절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완을 하는 거는 좋지만 다시 또 그 논란 시끄러웠던 금투세 논쟁을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제정신인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 또 강한 어조로 이재한 대표님께도 간략히 의견 듣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 목소리가 정치권에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던 것 같고 이번에 아마 이제 이전에 금투세 폐지할 때 나왔던 논리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지수가 뭐 3,500이나 4,000 정도 가면 모를까라고 했던 발언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왔는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오늘 경계성 발언이 나왔죠. 금투세 얘기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지금 뭐 할 시기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서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금투세 자체 얘기를 꺼내는 자체를 아마 지금은 금기시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에 대한 걱정은 아니겠지만 4천선이 넘어가면 어쨌든 우리가 거래세나 금투세를 놓고 왔다 갔다 했던 부분, 세제가 맞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의 제도적인 보완은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이 부분은 꺼내거나 발언 때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조금 전에 박병규 교수님의 다소 과격했던 표현은 조금 더 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 상황이 빅 이벤트를 마치고 이제 11월에 상황을 여러 가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1월은 에이펙 정상회의 같은 큰 이벤트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가 진짜 4,000포인트의 펀더멘탈을 갖춘 것인지 차분하게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